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제28회 부동산 세법 실전 시험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 25번부터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걸 물어봤네요. 예, 과거에도 한번 물납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상외로 물납, 분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물납이 출제됐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물납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보시죠. 1번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로서 재산세 도시적분을 포함한 것에 대한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에 가능하다. 그 1번은 물납 대상자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요거는 물납 가능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납 가능 자산은 해당 관할 시, 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걸 물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했을 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 본다. 자, 물납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 납부기한이 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 봄으로써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물어본 거죠. 자, 4번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그래서 물납은 여러분 신청사항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1,000만 초과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다 물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가 있어야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걸 물어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된다. 자,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물납을 신청인데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은요, 그 불허가 통지를 받은 앞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할 시 군구 안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제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이거는 예상 문제 나와 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1번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본 것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공동소유 재산일 때는 공동소유자가 납세무자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번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그때는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소유권 규속 자체의 불분명으로 인했을 때 이때는 사용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 물어봤네요. 3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획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두 번째 연부 매매일 것, 셋째 무상 사용권이 보유됐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는 그때는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죠. 역시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공부상에는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자, 명의상으로는 개인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중 거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6월 10일까지 이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바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를 본다.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하지 않아야 했답니다. 자, 이럴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데 여기서 틀렸죠, 여러분. 자,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됐으니까 그에 따른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6월 10일까지 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반드시 뭐로 하는 거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바로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주된 상속자.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 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27번 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선택에 하여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칙은 정부가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무절차 규정이 되는 거죠. 자, 3번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기준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에 실제로 소유하는지 이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에 즉 6월 1일 현재 소유한 거를 본다. 요거는 바로 세부담 상한선을 물어본 거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에 대한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봤다는 게 특징인데, 요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즉 탄력세를, 재산세나 탄력세를 적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력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을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액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한다는데 여기서 틀렸죠, 여러분. 바로 5번은 바로 우리 항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뭐를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야 되는 거죠. 이때 이 이중과세액을 빼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재산세가 우리 즉 종합부동산세 과표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를 빼내는 겁니다, 그랬죠? 이때 이 재산세가 탄력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그 탄력세율이 적용된 즉 100분의 50의 요 가감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았다. 즉 주택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가액에 따라서 105, 110, 130%를 적용받는데 이때 이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았던 그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된 세액으로 이 이중과세를 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예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내용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역대 기출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과세기준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 소유자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이다라고 했죠.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하나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바로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어렵지 않게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27번은 답이 4번이다. 그래서 이 27번 내용이 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 상황별로 주어진 자료 이외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거로 가정하라. 즉 제시된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견제 1년 미만일 것. 역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임시용 건축물로서 가건물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똑같이 재산세도 비과세가 된데 단 조건이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맞는 말이죠. 자,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인 대지. 자, 요거는 뭐 우리 예상 문제로 계속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라든지 주택 건물 그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죠. 왜냐하면 철거래나 멸실 대상이 되는 거니까 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 부속 토지. 요 부속 토지를 여러분 철거래나 멸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2번이 건물, 주택 건물 자체는 비과세 대상 맞지만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 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되는 국어. 이건 바로 우리 지목에 따라서 나온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천 국어, 제방 유지 뭐 했을 때 바로 요 국어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자, 통제보호구역 아니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의하십시오. 전다 과수원이라는 농지와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건 충족시켰네요. 그래서 역시 비과세가 맞죠. 5번 자, 요 도로법상의 도로죠. 그래서 바로 도로 하천 제방구역 유지 및 묘지일 때 바로 요 도로는 우리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지만 바로 이러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시험에 또 출제됐네요. 그래서 28번은 답이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임. 그래서 국외자산은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것도 뭐 예상 문제 계속 나왔던 문제죠. 자,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반드시 사실상 이전이면서 이전되는 것에서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유상양도이죠. 근데 여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라 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생존시 무상 이전일 때는 증여세라고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사후에 무상일 때는 상속세라고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바로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은 조건이 있다 그랬죠. 반드시 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랬죠. 근데 5번에 보시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라는데 5번이 틀린 말을 써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쉽게 나왔네요, 요거는. 그 다음에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예, 당연히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지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이용권부 주식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던 거고요. 또 역시 만약에 보기 지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나오면 절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떠올리신 분은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0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30번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역시 우리 예상 문제였던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이죠.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양도일자가 2017년 3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2013년 2월 4일이네요. 따라서 보유기간은 약 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은 무슨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10억 원이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평소 강의할 때도 자, 고가주택이란 말을 직접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양도가격을 확인해서 9억 원을 초과하면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라는 걸 잡아내야 된다. 그러면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다.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분 계산한다. 그랬죠,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바로 요 양도가액 10억 원에서 예, 우리 상수 9억 원을 뺀 가액을 당해 양도가액 10억 원으로 나눈 거죠. 그럼 요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만 과세가 됩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일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이 10억 원으로 제시가 됐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10억. 그러면 당연히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했으니까 역시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는 거죠?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럼 이때 제가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감 환기를 적용한다 그랬죠. 매감한.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것도 없다. 환산가 요 세 가지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지금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매매사례가액 적용할 수 없죠.
둘째,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액이 평균에 대해 감정가액도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나 세 번째 주어진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기준시가가 제시가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환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 취득가격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환산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때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10억 원을 바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이게 몇 프로죠, 여러분? 바로 70%죠. 따라서 바로 환산 취득가격은 10억 원에 대해서 70%인 7억 원을 환산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취득가격을 실가가 아니라 환산가격이 나면 반드시 뭐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야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반드시 빼야 된다.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바로 3억 5천만 원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를 제가 평소 강의할 때 37 찍고 하나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등기됐으니까 몇 프로? 3%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인 3, 3, 9, 3, 5, 15 얼마 되나요? 그러면 약 1,050만 원이 되네요. 1,050만 원. 따라서 실제 양도가 10억 원에서 환산 취득가의 7억 원과 그 다음에 필요경비계산공이 1,050만 원을 차감한 것이 바로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얼마나 나오냐면 바로 3억 원에서 처음보니까 2억 8,9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2억 8,950만 원에다가 우리 고가주택일 때 과세비는 몇 프로? 10%만 되는 거죠. 따라서 2억 8,950만 원에 10%인 얼마? 2,895만 원, 2,895만 원이 바로 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의 바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0분 문제는 상당히 두 문제가 복합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양도차익.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 취득 가격을 계산할 수 없을 때 환산 취득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답은 3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을 가정한 요거는 양도 이 개념 계속해서 우리 1년 내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그래서 한번 보죠.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기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자,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가 바로 환기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강조했던 부분이죠. 역시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자, 2번 역시 부담부 증여 나온다. 반드시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하라. 그래서 첫째, 수중자의 채무 인색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무상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증여가액적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요거는 바로 뭐죠? 무상양도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3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 체결이 나오면 양도단이다? 아니다 그랬죠. 단 조건이 있다. 뒤에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이거는 대물변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양도담보계약 체결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했다. 요거는 대물변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됐다. 자, 소유권이 환원이 일어났다. 그럼 반드시 환원 사유를 따져서 법률이나 판결에서 환원됐던 자발적 환원, 강제적 환원, 따라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했다. 역시 이거는 판례 나와 있는 거죠. 기본 통째. 이미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1번은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3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단 역시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인 그랬죠.
자, 1번 보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으로서 모두 등기된 것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다. 단 감면소득 금액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의하라. 소득별로 구분 공제돼 연간 얼마까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양도부터 순차 공제받으라. 다만 당해년도에 감면 대상이 있다면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 중에서는 비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받는다라는 걸 강조했었죠. 2번 소득세법상 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계속 시험에 나온다 강조했던 거고 역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따른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죠. 자, 3번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역시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로 배우자나 직계준비세 관한 징여 2월 과세 규정이 나오면 항상 딱 기억하라. 징여자의 취득 시점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때 보유기간은 징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으로서 법인세법상 52조에 따른 시가임. 그래서 시가가 얼마짜리고 여러분? 바로 3억짜리죠. 3억 원짜리. 자, 이거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그래서 실질 거래가가 얼마 양도했다? 여러분? 5억 원에 양도한 거죠, 여러분. 자, 이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바로 3억 원을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요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아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못 보던 문구였습니다. 자, 원칙은 우리가 바로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일 때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일 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아니라 고가 양도를 한 거죠, 여러분. 고가 양도. 그렇지만 이때는 바로 특수관계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때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 부당예산 부인 규정일 때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가대로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바로 양도가를 3억으로 본다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인세법상 요거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우리가 낯설은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은 내가 답이 아니다. 일단 답에서 배제하라 그랬죠, 여러분. 자, 5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즉 일반적 거래라는 얘기죠. 취득가액인 실질 거래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누가? 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자, 이거 나왔죠, 여러분. 이게 나왔네요, 역시. 1년 내내 강조했던 거. 관할 세무서장의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 나면 이때 관할 세무서장의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뭐라 했죠, 여러분? 매감 환기라고 했죠, 여러분. 매감 환기다. 이거 뭐 1년 내내 강조했던 거네요. 근데 여기 보면 좀 매매사례가에, 그 다음에 감정가에,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나왔죠, 여러분. 뭐가 빠졌죠, 여러분? 환산취득가격이었죠. 그래서 매감환, 그래서 환산취득가격이 빠졌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요것도 뭐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에서 나왔는데 조금 문제 범위가 좀 벗어났다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번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자, 지지는 즉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뭐다? 여러분 사업소득이다 그랬죠, 여러분. 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 공제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없지만 주택의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평소 강의 때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못 보던 문구였더라도 항상 당하지 마라. 못 보던 질문은 일단 뭐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4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그 주택에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이거는 바로 비과세죠. 그래서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임대소득.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여러분. 소액. 그래서 얼마? 연간 2천만 원 이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뭐다 그랬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우리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에 대한 비과세죠, 여러분. 자, 근데 이때 주택수를 따질 때 부부가 각자 갖고 있다는 부부는 합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 각자가 갖고 있으니까, 부부 각자가 한 채씩을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몇 주택을 판다는 거죠, 여러분? 2주택으로 판다는 거죠. 따라서 비과세 받을 수 없죠. 자, 그래서 과세가 되는데, 이때 과세가 될 때에 바로 임대료 과세가 되는데, 임대료에서 과세가 되는데, 이때 받은 임대료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 1,800만 원이라 했나, 여러분? 그래서 1,800만 원이면 바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적용받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세소득은 없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5번.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 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로 한다. 요거는 상당히 처음 공인중개사 시험에 처음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요 문제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의 간주임대료죠, 여러분. 주택의 간주임대료인데, 자, 그래서 추계조사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주택의 간주 임대료 계산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해당 과세기간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았다. 그럼 보증금에서 3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억 원을 빼고요. 여기다가 매일 전액에 잔액을 합한 금액을 바로 뭐라냐면 적수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 뺀 금액의 적수, 여기서 우리가 100%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0%만 과세합니다. 60%. 자, 60% 곱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적수니까 365분의 1로 해서 잔액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뭐를 빼냐? 금융수익을 뺍니다, 여러분. 이때 요 과세 대상이 되는 간주임들에서 빼는 요 금융수익의 범위를 물어본 문제죠. 처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네요, 여러분. 이때 요 금융수익이라는 것은 바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 배당금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요 차감하는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인데 요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이거는 뭐 1년 내내 우리 강조했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맞출 수 있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 자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에 이걸 저는 강조했던 게 바로 연체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연체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으로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확인하고 그냥 답을 찍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실질 취득가액 이외에 바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때 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죠? 뭐죠, 여러분?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이 입증이 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했어야 되는 거죠. 자,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주를 매입한 채권. 자, 우리 토지나 건물 등 우리 부동산에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반드시 매입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조는 양도부로 필요금으로 인정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 즉 법무사 양도했을 때 양도차손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로 한도로 해서만 바로 필요금으로 잡을 수 있다.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에 양도비용은 인정된다는데 여기서 틀렸죠. 매매 상대방에 따라서, 즉 금융기관에서 양도했냐,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어서 특히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다. 그럴 때는 양도차익의 한도의 제한을 받는 거죠. 자,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우리가 제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자, 이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34번 1번.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 쉽게 넘어갔을 거라 믿습니다. 자, 3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로 틀린 것은 이건 뭐 강조했던 거 나왔던 거죠. 그대로. 다만 표준세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 그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크다고 가정. 요거는 바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최소 6,000원 이상이 나오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럼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세 금액이고 세로 무조건 1,000분의 2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번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역시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고 이때 상속일 때는 취득세 표준세 2.8% 2%를 뺀 0.8%가 합니다라고 했었죠. 3번 지역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요역지기 가액의 1,000분의 2 역시 맞는 말이죠. 4번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일 때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2라는데 아니죠, 여러분. 항상 우리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일 때는 무슨 금액? 월세.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5번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자, 적용 압처일 때는 무조건 채권 금액을 과표라고 1,000분의 2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35번은 답은 4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과거에는 워낙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잘 못 나왔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꼭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1번 연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것은 제외한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처럼 연부 취득일 때는 무조건 연부금 지급일이랬죠.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을 취득한 거로 본다. 항상 시간적 기준 두 개 이상 나면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는 거 쉽게 뭐 떠올렸을 거라 있습니다. 2번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리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죠. 맞는 말이죠. 원칙은 공사 준공 인가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으니까 항상 빠른 날 역시 맞는 말이죠. 자, 3번 4번 역시 이것도 계속 강조했던 원시 취득이죠, 여러분. 그래서 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 같은 주택법에 따라서 언제다 그러면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다. 이때는 여기는 다음 날이 없다. 그렇게 강조했었던 거죠. 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즉 비자분용 토지죠. 그럼 이때 항상 정비법상 소유권 이전이 나왔다, 비자분용 토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언제라 여러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랬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다음 날이 빠졌네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 다만 그 전에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빠른 날에 뭐? 사용일. 역시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36번 4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7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거는 납세무 소멸 사유가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이거 납세무 소멸 사유 계속 우리가 매우 강조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 강의 충분히 쫓아오셨던 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 첫째, 납부 충당됐다. 그러면 여러분 돈 냈다, 충당됐다. 당연히 납세무 소멸 사유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업. 그 다음에 니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그렇죠,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 당연히 납세무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디귿 법인이 합병됐다. 요거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납세의무가 승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디귿이 틀렸다. 그다음에 리은 지방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역시 제척기간이 만료 역시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시했다. 역시 이것도 납세의무의 승계 사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납세의무 소멸사는 기역과 니은과 리을 답은 3개가 되죠.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답은. 그래서 맞추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38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역시 이번에는 등록면허세가 2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개별 문제. 자, 그래서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어디로 간다 했죠,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다 그랬죠, 여러분. 자, 이번에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등기로부터 2년의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건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죠. 자, 등록면허세 중과세. 그래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의 설치라든지 또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안으로 법인을 전입함에 따르면 3배 중과세 합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게 바로 중과 제외 업종입니다. 이 중과 제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할부금융업입니다. 그래서 할부금융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3배로 중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3번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누차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자, 4번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당연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된 표준세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가감 탄력세가 비교하면서 정리했던 거였죠. 그래서 38번은 답은 2번인데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역시 뭐 취득세 시험에 나온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1번 지방자치단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올해 개정된 부분으로서 꼭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나왔네 그대로.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비과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변경되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상속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한 유증이나 포괄 유증 그리고 신탁재산 상속을 포함한 것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이때는 누가 상속인 각자가 뭐에 대해서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걸 본다죠. 다만 지분을 취득할 때는 뭐에 대해서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했던 거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한다. 바로 이거는 과세표준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 이때는 바로 시가표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강조했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에 화해조서나 인락조서에 의하여 취득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 입증하는 경우는 취득한 거라 보지 아니한다. 이거 올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한 유상취득이라든지 증여 등에서 무상취득한 경우라더라도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정 서류로 60일 이내에 입증할 때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는데, 여기는 조건이 뭐랬죠, 여러분? 등기 등록을 하면 무조건 취득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5번.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생활 10조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거로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비과세에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여러분? 자,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율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자, 역시 강조했던 바로 특례세율 대상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특례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라고 강조했네요. 그래서 표준세에서 2% 뺀 걸로 과세하는 경우와 표준세에서 2% 뺀 경우와 2% 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바로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기업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 매수자 취득, 당연히 여러분 형식적 취득이니까 당연히 표준세에서 2% 뺀 것이 적용되는 거죠. 니은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요게 바로 특례세율 2% 적용 대상이라고 누차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니은이 바로 해당되지 않죠. 디귿 민법 제839조 2에 따라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역시 요거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표준세에서 2% 뺀 걸로 과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역시 표준세에서 2% 뺀 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바로 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됐습니다. 28회. 여러분 하여튼 부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